오후 첫 번째 세션은 KB증권 이은택 주식전략팀장님께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B증권의 이은택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산의 투자 전략 중에서 특별히 이제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이제 초점을 하나 좀 주제를 맞춰볼 생각인데요.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산을 투자를 할 때 가장 장기간 동안 높지 않은 수익률, 그러니까 별 수익에 기여를 하지 못한 자산 중에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증시죠. 게다가 이제 원화로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단순히 수익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로 연동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한국 증시는 사실은 지난 14년 동안 거의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해서 한국 증시를 넣었을 때 배당 수익 이상은 별로 기대할 게 별로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상승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빠진 거고 인구 구조도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오르기 힘든 그런 시기에 맞이했다. 뿐만 아니죠. 2000년대 중반 브릭스 시대 때 그 풍미했던 기업들, 예를 들면은 뭐 기계업종이라든지 건설, 아니면 여러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아진 상황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부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오늘 좀 말씀드릴 생각이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좀 긴 시계열의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코스피는 1980년에 100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뭐 한 코스피가 2300 정도 되기 때문에 1980년에 100으로 시작해서 한 40년 동안 2300까지 이동을 한 상황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 이 4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실 한국 증시의 상승장은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100포인트에서 약 2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첫 번째 상승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올림픽 전후 이제 3조 호황이라고도 불리는 1986년에서 1989년 이 3년 반 동안 코스피 주가는 약 7배의 상승을 보입니다. 계속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경제는 굉장히 발전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다가 1986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갑자기 1000포인트로 치고 올라가면서 7배의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거는 그 이후에 증시가 계속 올랐냐? 그렇지 않죠. 1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1989년에 1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서 그 이후로 약 14년 동안 증시는 1000포인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일부에서는 사실 1998년 그때 한 280포인트, 300포인트까지 빠졌었죠.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이때부터 불과 2000년 초반 IT 버블 때까지 이 1000포인트에 다시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승장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상승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긴 시기열의 차트를 봤을 때 어차피 1000포인트를 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89년에 1000포인트를 찍은 이후로 그 이후의 증시는 코스피 증시는 2000년대 초반까지 1000포인트를 의미 있게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에 한번 그 뉴스를 보면은 월드컵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카드채 사태, 그리고 사스 이런 영향으로 다시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5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비관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 성장의 동력들이 잃어버렸다. 외환위기 이후에 다시는 이 성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도 좋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랬었나요? 그렇지 않죠. 2003년에 사스로 500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그 이후에 코스피는 2007년 말까지 20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 3년 한 약 3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 4배 정도가 주가가 오른 거죠. 그리고 나서 2000포인트를 2007년에 찍고 나서 지금이 2020년이니까 그때도 2000포인트고 지금은 뭐 2300포인트라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크게 오르지 못하고 길게 횡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이런 상황들이 비관적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비관적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시죠.
1000포인트 찍고 나서도 한 14년 정도 횡보했죠. 그러고 나서 14년 정도 횡보하니까 이제 한국 증시 안 되나 봐라고 했을 때 상승장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2007년부터 약 13년, 14년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너무 장기간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사실 우리가 비관적이기보다는 이런 걸 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보통 투자론에서 배운 거는 기업의 이익,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는 오르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켜본 차트에서는 어땠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기업 이익은 계속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서 한 3년 반 동안 한 번에 랠리를 쭉 펼치고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정도 또 쉬고 그러다가 또 그 이후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한 번 랠리를 쫙 펼치고 그 다음 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2000년대 이렇게 펀드나 이런 붐에 동참했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게 상승장이 워낙 짧고 빠르게 나타나는 게 이 신흥국, 특히 한국 증시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계속 비관적이고 소극적으로 투자하다가 한 2006년쯤이었죠. 펀드 붐이 일고 옆집에 누가 돈 벌었대 하니까 그때서야 나도 그러면은 주식 투자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점점 늘리고 몇 번 또 수익을 먹으니까 더 큰 돈 넣고 그때가 벌써 2007년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익을 잃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그 타임을 정확히 잡아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길게 장기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랐다는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증시는 제가 볼 때는 14년 전 그 가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14년 전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물론 국가는 좀 저성장했죠. 하지만 기업은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즘에 굉장히 커가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어떤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체질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죠. 산업재나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업황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안 좋아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자동차 기술과 IT 기술을 모두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차트에도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 그리고 주당 순자산 가치, 매출액 같은 걸 보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넘게 성장을 했고요. 내년도 예상치까지 대입해서 본다면은 2배 반 이상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기업이 2배가 넘게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그대로 있다.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속칭 말하는 PB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반토막이 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 증시가 비싸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년 전 그 가격인데 근데 기업의 가치는 14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싼 게 비싼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비싸다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질문이 이겁니다. 왜 기업은 계속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증시는 계속 횡보만 해왔을까? 왜 오르지 못했을까? 그럼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걸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 차트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피 차트와 같이 영역형 그래프로 비교해 놓은 것은 바로 달러 인덱스 환율입니다. 보통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달러가 약세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장이 펼쳐진다. 달러가 약세여 좋고 달러가 강세면 안 좋아요. 그런 언론에서 보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대부분은 내수 기업이 아니라 시총이 큰 것들은 거의 다 수출 기업이죠. 수출로 뭔가 영위를 해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 기업인데 수출 기업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인 게 좋을까요? 약세인 게 좋을까요? 당연히 달러가 강세인 게 좋아요.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우리나라 1,000원어치 팔아도 달러가 강세로 가야지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첫 직장에 그 반도체 회사에서 수출 담당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매출을 막 어떤 노력을 해서 매출을 10%, 20%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환율이 10% 깎이고 20% 깎이고 혹은 10% 오르고 20% 오르는 건 굉장히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달러가 강세여야 우리나라 수출 기업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기업 이익도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랑 정면 배치되죠. 주식시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달러가 약세여야 주식이 좋다고 했죠. 하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달러가 강세여야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식시장에 왔을 때 사실은 그 말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달러가 약세일 때 주식시장이 좋다고. 그럴 리가 있나, 우리나라가 다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 차트를 딱 그렸더니 어떻습니까? 정말로 달러가 약세일 때만 우리나라 상승장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두 번의 상승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두 번의 상승장이 정확하게 달러 약세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달러도 1970년대 이제 근본이제가 그때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태환을 불태환 선언을 하면서 근본이제가 폐기됐죠. 브레튼 우드 제가 폐기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달러 인덱스가 바스켓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바스켓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달러가 장기적으로 약세 간 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이 두 번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두 번의 상승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일 때 증시가 오르는 게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달러 약세일 때 수출 기업들의 이익은 별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왜 주가는 올랐을까요? 이거는 달러가 약세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좋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일 때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좋아서 증시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달러가 약세일 때 글로벌 유동성이 아시아라든지 한국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바로 이 유동성의 효과로 밸류에이션이 오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신 첫 번째 차트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보실 때 계속 한 14년 정도 행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년에서 4년 만에 한 번에 4-5배가 주가가 올라요. 그 시점이 바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자금이 아시아나 한국으로 유입될 때죠. 우리가 달러가 약세, 환이 강세다, 약세다 하면은 되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원화가 뭐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표현도 다양하죠. 근데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어느 나라 환율이 강세다, 어느 나라 환이 강세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식하고 똑같아요. 누군가 그 나라 통화를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은 당연히 그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달러가 약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그 자금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달러를 팔고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대부분 신흥국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달러 약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달러가 약세일 거냐 강세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증거들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몇 가지 점점 달러가 추세적인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증거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미국의 대선이. 이쪽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달러 약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이든은 국가 부채를 더 늘릴 거고, 그럼 사실 달러는 그거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은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달러 약세 환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반대급부적으로 아시아는 더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는 그렇고요. 또 원화가 강세를 가려면 사실은 위안화하고 굉장히 같이 움직이죠. 붙어서.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위안화로 강세 갈지 안 갈지도 제가 볼 때는 향후 1, 2년 정도에 아마 뭐 중요한 단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4차 5개년 계획 같은 건데 중국의 매력은 뭐냐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 매력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자산 배분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게 그 퍼센트 이렇게 원그래프 그린 것들 본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그래프를 찾아보실 수 있으면은 그 원그래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 달러 국채.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미국 국채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배분해 놓는데, 자산 배분해서 많이 배분해 놓는데 미국 국채가 금리가 거의 없어요. 0.6%, 7% 장기 금리 기준으로 해도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사실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큰 포지션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자산 배분상에 있는데, 재밌는 건 중국이 국채 금리가 장기물 기준으로 약 3%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보증하는 어떤 뭐 중앙정부의 정책금융채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안전한 채권이거든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국공채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4% 초반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장기물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 문제가 풀린 거죠. 미국 국채는 사놔봐야 이익이 안 나는데 중국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금융시장을 지금 아직은 완벽하게 풀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만약에 완벽하게 풀게 되면은 글로벌 자금들은 중국으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중국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날 동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달러가 약세로 가야지만 한국 증시가 올라간다면은 달러 약세로 갈 수 있냐 마냐는 앞으로 두 가지 이벤트. 바이든이 당선돼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 많이 쓸 거냐. 이쪽을 한번 보셔야 되고 반대로 중국 쪽을 볼 때는 중국이 본격적인 금융시장 개방에 돌입할 거냐를 보신다면은 앞으로 달러가 어디로 갈지는 대략적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자산도 한번 주식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부동산 관심 많으시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뒤에서 이제 다른 연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전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금융시장에 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가 주력으로 보는 그런 시장은 아닌데, 사실 2017년, 16년에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많이 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2016년, 17년 서울 집값이 2008년보다도 싼 지역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전 그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년 전 그 가격인데 뭐 지금 사도 그 손해 아니지 않냐. 10년 전 그 가격이라면은 그럼 사볼만 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아까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14년 전 그 가격이다. 근데 그 가격일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부르는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는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졌다. 근데 14년 전 그 가격이다. 그러면은 주식도 똑같은 논리가 언젠간 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착안하셔야 될 게 이제 달러가 아까 약세로 가면은 유동성이 대거 들어오면서 가치가 유동성의 효과로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까 주식 그래프가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본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이런 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달러가 약세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유동성이 대거 한국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달러 약세기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강세였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워낙 이제 미시적인 정책들을 강하게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지만 이게 뭐 이렇게 매크로한 시각, 탑다운한 시각에서 보면은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겁니다. 내년도 시장까지 조금 좁혀서 보자라는 거죠. 올해 말부터 내년도 시장까지. 그럼 지금은 과연 한국 증시가 앞으로 만약에 14년 동안 횡보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냐, 아니면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저희 대답은 올해 하반기, 올해 말에 좀 주가 출렁임을 통해서 좀 주식을 조금씩 담아놓는 게,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올해 내년에 주식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이걸 오직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년에 주식이 많이 빠질 이벤트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본 건데요. 저는 이게 주식의 하락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각자 그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50% 내외의 하락장. 속칭 이제 반토막 하락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50% 내외 하락장을 보시면은 보통 이 반토막이 나려면 30% 이상의 큰 폭으로 주가 하락하려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뭐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 아니면 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투자자들이 손쉽게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실업률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업률이 한 2,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좀 의미있게 튀어오른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는 경기 침체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에요. 이제 그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큰 사태로 벌어질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2월만 하더라도 코로나는 중국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3월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에서도 확진자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빠질지 안 빠질지 그래도 아리송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큰 폭의 하락이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보통 30% 이상, 보통 반토막 하락장이 펼쳐진다는 거죠. 두 번째 하락 종류는 한 20% 내외 하락장이에요. 이건 보통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만 이런 하락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그 도표에도 그렸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그린 도표를 보시면은, 네, 파란색에 글씨 써놨는데, 대부분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있을 때. 근데 그냥 긴축이 아니라 시장의 예상을 초과하는 아주 강력한 긴축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주가는 15% 이상, 거의 20% 내외로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이에요. 2018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었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4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매년 4번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4번 한 적은 없었어요. 보통 1번에서 2번 정도 했었죠. 그래서 4번 하겠다고 했을 때, 이번에 뭐 4번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월이 그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4번으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한 번에 시장의 기대가 어그러지면서 연준이 긴축으로 들어갔어요. 이럴 때는 보통 20% 내외 하락이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두 번째, 20% 하락이 나타나는 두 번째 케이스는 보통 경기의 어떤 쇼크, 경기 쇼크인데 이것도 그냥 쇼크가 아니라 야,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가는 그런 우려죠. 대표적인 게 2011년에 유로존 위기, 그리고 2004년에 차이나 쇼크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은 주가가 뭐 반토막까지는 안 가죠. 왜냐면 경기 침체로 실제로 간 건 아니니까 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한 20% 내외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연준의 긴축이 되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겼을 때 보통 증시는 20% 내외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락의 스타일은 10% 내외 하락장이에요. 10% 내외 하락장은 우린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코스피가 한 2,400 가다가 2,2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야, 이거 2,400에 팔았다가 2,200 이하에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10% 내외 하락장은 사실 이거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현금화하기는 굉장히 힘든 장이라고 생각해요. 뭐 트레이딩 영역에서 뭐 차트 보고 팔았다 샀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물론 이제 뭐 완전히 꼭지에서 팔았다가 완전 저점에서 잡을 수 있으면은 10% 하락하는 걸 뭐 의미 있게 투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10% 하락장은 매년 1년에도 두세 차례씩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피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주가 하락하면 좀 매수할 기회로 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 얘기한 게 이게 올해 남은 올해 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증시가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올해 하반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해 말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이벤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유럽 쪽에서 또 막 확산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고 브렉시트 문제도 지금 아직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경기도 이게 진짜 좋은 거 맞아? 보조금 만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스타일의 하락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이든이 되거나 트럼프가 된다고 경기 침체에 빠질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연준이 긴축되거나 사람들이 엄청난 경기 침체 우려를 하게 될까요? 갑자기 뭐 코로나 팬데믹이 더 퍼졌다고 해서 연준이 갑자기 긴축을 선회할까요? 아니면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 보조금은 경기 침체에 빠지더라도 협의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은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하락장은 3번 케이스하고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10% 내외 하락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시장이 아주 나쁘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적인 걸 말씀드리고 지금 약간 단기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으로는 14년째 그 가격이다. 14년 전 그 가격에 팔고 있는데 기업의 밸류들은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뭔가 하고 싶다. 그럼 언제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가자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왜냐? 아직까지는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심각한 경기 침체 우려를 직면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리스크가 언제쯤 나타날 거냐?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에 투자자들은 새겨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산 배분 차원이라면요.
우리는 어차피 신흥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선진국 자산에도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에 일본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원화 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원화 자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걸 마지막으로 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가능할까 합니다. 저희가 이 차트에 보시면은 위에 그린 것들이 바로 신흥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보면은 이쪽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글씨도 있죠. 이게 이제 경기 충격이 나타났던 시기예요. 1982년, 1998년, 2015년에 신흥국증에서 큰 폭의 경기 충격이 나타났죠. 보시면은 이 경기 충격은 모두 어떤 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래 달러 인덱스를 그려놨는데요. 모두 달러가 강세일 때 경기 충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건 아까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냐? 대부분의 경우에 달러가 약세가면서 유동성이 유입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달러가 강세가는 거는 돈이 이제 미국으로 환입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으로 환입되고 있다면 당연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유동성이 말라붙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결론 나죠. 다음에 달러가 만약에 강세가면은 신흥국이 그때는 좀 위기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는 한국 원화 자산을 좀 처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셔야 되죠. 뭐냐면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1982년에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가 있었나요? 경제에?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GDP를 보면 우리나라도 썩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위기가 있진 않았어요. 그럼 이때 도대체 신흥국 어디가 위기가 터졌길래 신흥국 GDP가 이렇게 꼬꾸라졌을까요? 이때는 주로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같은 산유국이 안 좋았어요. 왜 산유국이 안 좋았을까요? 이 시기 전에 80년대 바로 직전이 뭐죠? 오일 쇼크, 오일 가격이 폭등했어요. 폭등하다 보니까 산유국들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우리 땅에다가 파이프만 박으면은 석유가 쏟아지고 돈을 때로 버는데 우리 빨리 더 투자하자. 해상유전 만들자.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유전 개발에 나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달러가 1980년부터 강세로 돌기 시작했죠. 돈 빌려가지고 투자했는데 부채를 이만큼 쌓아놨는데 갑자기 달러 강세하면서 이제 돈 나한테 갚아줘 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고 결국에는 디폴트 가까이 가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아니라 남미와 같은 이 원자재 신흥국이 어려웠죠. 반대로 한번 보시죠. 1998년도 우리 굉장히 힘들었죠. IMF, 아시아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이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는 3조 호황 아까 말씀드렸죠. 저유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 국가들이 굉장히 원자재가 없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뭔가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 수출 국가들이 엄청나게 좋았죠. 부채를 막 쌓았죠. 그러다 달러가 강세가면서 이제 돈 갚어 이러니까 이번에는 부채를 많이 쌓았던 제조업 신흥국인 아시아 쪽이 힘들었죠. 그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2015년 똑같은 논리죠. 2015년에는 우리나라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거대한 위기가 있었나요? 뭐 외환위기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어디가 있었죠? 원자재, 브라질. 브라질 채권하셨던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럴 때 왜 힘들었습니까? 그 바로 직전이 유가가 110, 120불, 140불까지 치고 올라갔던 시기였죠. 그 해상유전 만들겠다. 파이프만 까주면 막 노다지 같은 석유가 쏟아지니까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부채를 안고 투자를 했죠. 그러다가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이제 돈을 돌려줘요 라고 얘기하니까 파산 가까이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본다면은 다음에 달러 강세할 때가 위기인데 특히 어디에 조심해야 되냐? 그때 한번 보셔야죠. 뭘 봐야 되냐? 과연 부채를 많이 쌓은 국가가 어딜까? 이런 걸 보시면은 위기를 피해갈 수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뭐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사업을 해서 큰 번창을 하지 않고 투자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상승장을 잘 타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큰 위기가 터져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런 것들을 터지기 직전에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화해 놨다가 이 저점에서 자산에 투자를 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보신다면은 향후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위험 자산에서 어떻게 돈을 뺄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과 그 이후에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